네,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이머징 마켓에서의 통화 위기가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도 취소되고 하여튼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글로벌 펀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데요. 네. 오늘 펀드 투자가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거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신흥국 펀드에 대해서 네.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베트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요즘에는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러시아랑 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지지난주에 돈이 좀 이머징 마켓에 많이 빠졌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일주일 만에 한 4억 달러 정도 유입하면서 그나마 약간의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 심리 이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겠고요. 그러다 보니 신흥국 시장의 화폐 가치의 하락이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흥국 시장의 화폐 가치 하락이 얼마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의 신흥 시장 통화지수 EMCI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통화위기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16일 이후에 6% 가까이 5.6% 정확히 하락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소위 긴축 발작이라고 그래서요.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당시 미 페드 의장이 일단 긴축 완화 종료 발언 이후에 한 달 동안 4.1%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최근에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폴 그루만이라는 뉴욕시립대 교수가 있습니다. 경제학 예. 교수 워낙 유명하고요. 이 양반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이고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던 분인데요. 오늘 제가 지금 따끈따끈한 얘기 드리면 그 양반은 지금 신흥국의 위기가 1999년,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도 이제 IMF 들어가고 그 당시에 신흥국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1990년대 후반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경고까지 했다는 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들 하시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달러 인덱스도 올해 들어서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자금이 미국이나 달러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조금씩 금리 올리고요.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일치하는 법이거든요. 네. 내가 빨간 선을 US 달러 인덱스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 걷고 있는데 그게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선을 저기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열려 있다, 위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더라도 틀리지 않은 거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당장 위기가 어찌됐건 현실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부채 비율, 폴 그루만 교수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이머징 마켓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미국에서부터 많이 간 거죠 돈이요. 예. 각국도 많이 풀어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만 바뀌면 그러니까 결국 금리 같은 거를 만지면서 결국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신흥국 중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터키, 브라질, 칠레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했는데요. 통화치 폭락은 국제금융협회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치 폭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의 전조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보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금리가 계속 그냥 폭발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30%까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조사해봤더니 신한은행 기준은 1.7%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예. 이게 기준금리보다 조금 그 정도 조금 위에 있는 건데요. 오늘이요 또 새벽에 터키 있죠. 터키가 하루에 금리를 3%포인트 올려놨어요. 예, 저희도 어제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한번 그러니까 다뤄드렸었어요. 그게 보면 그만큼 지금 각국이 어떤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링기트화, 말레이시아가 링기트화 이런 것도 이제 확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무서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도 16.5%까지 가는데 더 갈 거라고 전망을 계속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신흥국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때 IMF 시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 보면 당연히 펀드 수익률은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근 한 달만 보면 베트남이요 12.5% 떨어졌는데요. 1분기에 15% 올라간 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러시아도 떨어지고요. 신흥지역 유럽, 중남미, 브라질이 5에서 6,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유망한 나라다라는 얘기들은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베트남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어저께도 또 증권업계 분이랑 점심을 먹었는데요. 딱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베트남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그래서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래프인데요. PwC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한국도 들어갑니다. 2016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을 나타나는데 예. 제일 앞에 나온 나라 있죠. 네. 그게 바로 지금 베트남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서대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예. 다만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 그만 안정된 건 아닌 거죠. 성장이 적더라도 안정된 나라가 오른쪽에 쭉 나가는 거죠. 예. 일본,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꼭 우리나라 한 번씩 찾아보고 싶잖아요. 여기. 예, 우리나라가 뭐 사실 보면 2050년까지 보면 좀 좀 그렇지만 캐나다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이 낮은 나라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저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정되지만 경제성은 낮고 왼쪽으로 갈수록 경제성은 높지만 당연히 좀 뭔가 변동성 큰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 욕심이죠. 나는 성장률도 좋고 안정된 걸 원하고 싶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딱 말씀드립니다. 예. 베트남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베트남 경제성은 높은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나라는 워낙 작은 거죠.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티어 마켓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에서 0.0096%. 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 올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장기적 성장성 분명히 있으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요. 얼마만큼 변동성이 큰 나라냐. 베트남의 지수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2006년, 8년에서 4분의 토막됐다가요. 예. 최근에 또 올랐다 올해 훅 올라갔다가 이거 최근에 종목 차트 아니죠? 베트남 주식시장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매력이 분명히 있죠. 성장성 높을 거라고 보는데 변동성은 엄청 크고 아주 작은 나라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펀드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당연하죠. 글로벌 분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역시 일본은 선진국부터 하셔야겠다.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 비중이 전 세계에서 90%, 10%가 이머징, 기타 프론티어, 베트남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 나이지리아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이다. 아주 점 하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펀드는요. 최근 한 달간 북미 지역 펀드가 3.17%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달 3개월 연초 이후 그러니까 펀드 소개해드린 거 되겠고요. 예. 미국은 어찌됐건 경기가 워낙 좋은 데다가 신흥국에서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겠고요. 일본도 상당히 흥미로운 나라인데요. 일본도 한 달 동안 3%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엔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까지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뭐 펀드 보면 오히려 베트남은 수익권에서 마이너스인데 네. 오히려 중국이 좀 플러스 쪽으로 요 최근 한 1개월이나 3개월 수익률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다 네, 보니까 중국에서 다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국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어찌됐건 글로벌 탑 2죠. 탑 2인데 뭐 10년, 15년 안에 글로벌 탑 1으로 가겠다는 나라죠. 결국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6.8, 뭐 6.9 이렇게 경제 성장하지만 변동성은 우리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늘 말씀드린 중국은 아주 유명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갑자기 대주주가 사라지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왕왕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이 높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있는데 어찌됐건 말씀하셨던 대로 1분기에는 0.72%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우리나라보다 좋았고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MSCI 신흥 지수에 편입돼서 유럽도 거래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몇 개 펀드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펀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펀드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해외 주식형 펀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좀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결론을 내려주시죠. 계속 말씀드린 펀드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뭐 조금 한 달 동안 올랐다고 딱 팔고 다시 하고 이게 그건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해서 뭔가 통 크게 한 번에 살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일시 납입보다는 정리수로 꾸준히 조금씩 더 가라.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제 소신이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헌법이다. 이렇게 네. 그런 건 불가능한 거다. 예. 세상에 너무 좋은 건 없거든요. 완벽하게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성장성은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크면 대신에 성장성에도 기대감이 높다. 네.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나 펀드 똑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는 국가별 최소한 시가총액 좀 고민하고 좀 매매하라.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한국을 다 하는데 90% 하는데 하도 뭐 사람 주위에서 해외 펀더라니까 좋아. 베트남도 올인한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박 4일 쫓아다니면서도 말려야 된다 그런 것들은 건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익숙하지 않은 국가는 펀드나 ETF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늘 그렇기 때문에 1순위는 미국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펀드나 ETF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건 베트남하건 인도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해외 펀드에 대해서 좀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